2024년 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 깊숙이 파고들던 이른 아침이었다. 해가 채 뜨기 전 새벽 5시 반 수원시 권성구의 한 빌라 골목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박명수 78살의 이 할머니는 18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등에는 낡은 리어카, 손에는 집게와 마대자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은 좀 춥네. 할머니는 낡은 파카 지퍼를 턱까지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낄 수는 없었다. 장갑을 끼면 작은 폐지를 집어 올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골목, 편의점 앞 분리수거함에는 박스 몇 개가 보였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박스를 펼쳐 리어카에 실었다. 테이프를 뜯고 납작하게 접고 차곡차곡 쌓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두 번째 골목, 아파트 단지 뒤편에는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다. 오늘은 제법 수확이 괜찮을 것 같았다. 세 번째 골목을 지나 네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오르막길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골랐다. 후, 가슴이 답답했다. 요즘 부쩍 숨이 찼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다. 병원비가 아까웠고 무엇보다 시간이 아까웠다. 조금만 더 모으면.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리어카를 끌었다. 오르막 끝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다섯 번째 골목, 여기는 상가 지역이었다. 음식점과 카페가 늘어선 거리. 할머니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문 옆에 놓인 박스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제법 두꺼운 종이박스들이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쏟아졌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치며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딸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새벽 6시 15분. 카페 사장이 문을 열기 위해 나오다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아, 저기 사람이. 젊은 사장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네, 숨은 쉬시는 것 같은데 의식이 없으세요. 주소는 7분 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구급대원 2명이 신속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한 명은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응급처치 가방을 펼쳤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호흡 불안정, 즉시 이송 필요. 구급대원 김태현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었다. 들것을 준비하며 그는 할머니의 주머니를 확인했다. 보호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였다. 낡은 파카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폰은 없었다. 대신 작은 천 주머니 하나가 만져졌다. 김태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천 주머니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김태현은 통장을 펼쳤다.
보호자 연락처라도 적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통장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잔액 5,417만 2,300원. 5,400만 원? 김태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것도 한꺼번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꾸준히 쌓인 돈이었다. 통장 내역을 따라가 보니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6년 3월이었다. 18년 전부터 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다. 입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소액이었다. 매주 때로는 매일 조금씩 입금되어 있었다. 출금 내역은 거의 없었다. 18년 동안 단 2번, 각각 50만 원씩 출금한 기록만 보였다. 이 돈을 폐지 주어서 모았다는 건가? 김태현은 숙연해졌다. 통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지안이 대학 학비, 절대 손대지 말 것. 지안, 아마도 손주의 이름인 듯했다. 할머니는 18년 동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손주의 대학 학비를 모아온 것이었다. 선배님, 빨리요. 동료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태현은 정신을 차렸다.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다. 김태현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18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생긴 상처들이 손등에 가득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재빠르게 할머니를 받았다. 김태현은 인수인계를 하며 간호사에게 통장 이야기를 전했다. 환자분 주머니에 통장이 있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 안에 손주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안이라고. 젊은 간호사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도 통장을 펼쳐보고는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응급실은 삽시간에 바빠졌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생긴 병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수진 간호사는 할머니의 지갑을 뒤졌다. 낡은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박지한 0102 3xxx-4xxx 손녀. 박준혁 0102 5xxx-8xxx 큰아들. 박민수 0102 7xxx-2xxx 작은아들. 이수진은 제일 먼저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졸린 듯한 목소리였다. 혹시 박명숙 할머님의 손녀분이신가요? 네. 저희 할머니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할머님께서 새벽에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 너머로 급히 뭔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바로 갈게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수진은 다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네, 누구세요? 무뚝뚝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박준혁 씨이신가요? 박명숙, 할머님의 아드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할머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어머니가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다급함은 없었다. 그저 사무적으로 들렸다.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마찬가지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네, 박민수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담담한 반응이었다. 이수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이렇게까지 무덤덤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거친 옷차림. 이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 보았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작은 상처가 있었다. 겨울 추위 속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폐지를 주우셨을까? 이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통장에 적힌 지안이 대학 학비라는 메모가 자꾸 떠올랐다. 오전 7시 30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수진이 다가갔다. 박명숙 할머님의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 손녀 박지안이에요. 할머니는요?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안은 커튼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지안은 할머니 곁에 앉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다.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예요. 지안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지안의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떨어졌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중년의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인데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스텐트 시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자신은 아직 대학생이고 할머니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다. 제가 서명해도 되나요? 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 여러 명이시면 한 분만 서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분들도 곧 오실 거죠? 아, 네. 아버지한테 전화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지안은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버지는 정말 올까? 작은아버지는? 할머니가 수술실로 옮겨졌다. 지안은 수술실 앞 대기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빠. 지안아. 뭐야? 아빠, 할머니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언제 오세요? 그게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갈게. 아빠, 할머니 많이 위험하시대요. 빨리 좀 오세요. 알았어.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다. 지안은 허탈했다. 할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고 계신데 회의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작은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작은아빠, 저 지안이에요. 지안아. 할머니 어떠시대? 지금 수술 중이세요. 작은아빠는 언제 오세요? 나도 오늘 공사 현장 감독해야 해서 나중에 갈게. 수술 잘 되겠지 뭐. 지안은 말문이 막혔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수술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알았어요. 지아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지안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때였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 집도 넘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웠고 결국 이혼을 했다. 그때 지안을 거둔 사람이 할머니였다. 지안아, 할머니랑 살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지안의 손을 잡았다. 그때부터 지안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빌라 반지하 방.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셨다. 어디로 가시는지 지아는 알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는 일하러 간다고만 하셨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다. 허리를 펴지 못하시고 손은 항상 거칠었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많이 먹어라, 지안아. 공부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조금밖에 드시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지아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할머니를 봤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니시는 할머니의 뒷모습.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볼까봐 무서웠다. 그날 지아는 할머니가 집에 오실 때까지 방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셨다. 오늘 학교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지아는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미안했고 부끄러웠고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할까? 왜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야 할까? 하지만 지아는 한 번도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저 모른 척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다. 지아는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친구들에게는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희 할머니 뭐 하시는데? 응, 식당에서 일하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지아는 대학 입시 원서를 쓰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도 돼?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당연히 가야지. 근데 등록금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마련해놨어. 정말요? 그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 믿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을 보며 지아는 또 울었다.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지아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었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실까? 할머니 등록금 이미 다 준비했다니까. 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디선가 봉투를 꺼내주셨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첫 학기 등록금이었다. 할머니, 이 돈. 할머니가 모아둔 거야. 받아. 지아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돈을 모으셨을까. 매일 새벽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주우시며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셨을 것이다.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할머니는 한 학기도 빠짐없이 등록금을 대주셨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시는지 지아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올해 2월 지아는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곧 취업을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이제 폐지를 주우시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나가셨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곧 취업할게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넌 내일 열심히 해.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지아는 수술실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이수진 간호사가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지안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할머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구급대원분이 보호자 연락처를 찾으려고 꺼낸 건데, 지안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다. 5,417만 2,300원. 이게 뭐예요? 할머님께서 18년 동안 모으신 돈이에요. 통장 뒷면 좀 보세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뒤집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봤다. 지안이 대학 학비, 절대 손대지 말 것. 할머니. 지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18년. 할머니는 18년 동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시며 이 돈을 모으셨다. 손주의 대학 학비를 위해. 지안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 할머니가 지안을 거두신 그때부터 할머니는 이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것이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작은 금액들이 매주 입금되어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할머니는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 출금 내역은 딱 2번, 각각 50만 원씩. 지안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 지안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사주신 날, 그리고 수능 응시료를 내주신 날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이수진은 지안의 등을 쓸어주었다. 할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손녀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지안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저는 할머니한테 정말 못된 손녀였어요. 왜요? 부끄러워했어요.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는 게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18년 동안 매일 새벽 추위 속에서 폐지를 주우셨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랬군요. 이제라도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할머니가 깨어나셔야 하는데.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셨다. 오전 10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지아는 벌떡 일어났다.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스텐트 삽입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다행이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오후 2시. 아버지 박준혁이 병원에 도착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중환자실 앞에 섰다. 어머니는? 저기 계세요. 수술은 잘 끝나셨어요. 그래, 그럼 됐네.
박준혁은 시계를 보았다. 나 회사 가봐야 해. 어머니 깨어나시면 연락해. 아빠, 지안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신데 어떻게 그냥 가요? 뭐 어쩌라고. 난 이래서 돈 벌어야 한다고. 아빠도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알아. 알고 있어. 그래도 할 수 없잖아. 내가 회사 안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 박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나갔다. 지아는 어이가 없었다. 오후 4시. 작은아버지 박민수도 잠깐 들렀다가 금방 나갔다. 공사 현장 봐야 해서 미안하다. 지아나, 내가 좀 있어줘. 지아는 혼자 남았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외로우셨을까? 저녁 7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다. 지아는 소독복을 입고 할머니 곁으로 들어갔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다. 할머니, 저예요. 지안이에요.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다. 할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손녀였어요. 지안의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 통장을 봤어요. 18년 동안 모으신 돈, 5천만 원이 넘는 돈, 다 저를 위해 모으신 거잖아요. 할머니, 지아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시며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잖아요. 할머니의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셔서 제가 사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할머니는 이제 쉬셔도 돼요. 제발.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아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오지 않았다.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면회 시간인데 안 와요? 아, 미안.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내일 갈게. 지아는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났다. 저녁 약속이 할머니보다 중요한가? 밤 10시. 지아는 병원 로비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집에 가기도 싫었고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간호사의 흔드는 손길에 잠에서 깼다. 지안 씨, 할머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지아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할머니는 정말로 눈을 뜨고 계셨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계셨다. 할머니. 지안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안아, 네 할머니, 저예요. 너, 학교는? 할머니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자신의 건강 걱정이 아니라 손녀의 학교 걱정이었다. 할머니, 저 이미 졸업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지. 내가 깜빡했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다. 할머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지안아, 할머니, 미안해. 네,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고생했잖아. 지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미안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넌 착한 애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는 최소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 들르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함께 병원에 왔다. 둘은 중환자실 밖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아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빠, 작은아빠. 지아나.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 다행이네. 박준혁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별로 기쁘지 않아 보였다. 그나저나 지아나. 작은아버지 박민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입원비 문제인데 우리가 좀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지 않니? 입원비요? 응. 어머니가 의료보험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꽤 나올 거야. 우리가 형제끼리 나눠 내는 게 맞지 않겠니? 지아는 어이가 없었다. 입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 말에 두 형제의 눈빛이 바뀌었다. 통장. 네. 할머니가 18년 동안 모으신 돈이 있어요. 5천만 원 넘게. 박준혁과 박민수가 서로를 쳐다봤다. 5천만 원? 네. 할머니가 제 대학 학비로 모으신 건데 제가 이미 졸업했으니까 그 돈으로 할머니 치료비 쓰면 될 것 같아요. 박준혁이 헛웃음을 쳤다. 어머니가 5천만 원이나 가지고 계셨어?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형님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박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 돈 어디 있어?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 가져와 봐. 네, 그 통장 좀 보자고. 어머니 돈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아는 주춤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빠, 이 돈은 할머니가 저를 위해 모으신 거예요. 알아. 근데 넌 이미 졸업했잖아. 그럼 이제 그 돈은 어머니 돈이지. 하지만 가져와. 우리가 관리할게.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할 수 없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박준혁은 통장을 받아 펼쳤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다. 5,417만 2,300원. 형님, 진짜 5천만 원이 넘네. 박민수도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모으셨대? 폐지 주어서요. 18년 동안 매일. 지안의 말에 두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계산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네. 우리가 몰라 배워서 죄송하고. 박준혁은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빠, 그거 걱정 마. 어머니 치료비 쓸 거니까 우리가 잘 관리할게. 하지만 지아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다. 아빠, 그 돈은 할머니 것이에요. 제가 관리할게요. 넌 아직 어려. 어른들이 관리하는 게 맞아. 전 24살이에요. 충분히 어른이에요. 지아나.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어머니랑 오래 살았으니까 정이 많이 든 건 알겠어. 근데 우리도 어머니 아들이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니?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다. 박준혁과 박민수는 그렇게 통장을 가지고 병원을 나갔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했다. 설마 그 돈을.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고 식사도 조금씩 하셨다. 지아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할머니를 돌봤다. 아침에 세수를 시켜드리고 식사를 돕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아나, 넌 학교는, 취업 준비는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 간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안아, 통장은? 아빠가 가져가셨어요. 그래, 그럼 됐어. 내 학비는 이미 다 냈으니까. 할머니. 지아는 할머니께 통장의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것을, 그 돈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가져갔다는 것을. 며칠 후, 지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할머니 입원비 내셨어요? 아, 그게 아직 안 냈는데 곧 낼게. 곧이 언제예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낼게.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불안했다.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님, 입원비가 밀려 있는데요. 빨리 정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지아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털어 입원비 일부를 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다. 전부 털어도 입원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틀 후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다. 지아나, 나 좀 보자. 아빠, 입원비는? 그게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병원에서 빨리 내라고 하는데. 알았어. 다음 주에 내줄게. 그건 그렇고. 박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제가 모실게요. 너 혼자서? 넌 취업 준비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간호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겠어. 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할게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떨까? 네, 요양원. 요즘 괜찮은 데 많더라.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야. 지아는 믿을 수 없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왜? 뭐가 문제야? 요양원이 나쁜 곳이야? 나쁜 곳은 아니지만 할머니는 가족이랑 같이 계셔야죠. 우리 집은 좁아.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 그럼 제가 모실게요. 넌 지금 취업 준비해야 할 때잖아. 어머니 간호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 할머니가 18년 동안 저를 키우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알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취업하고 돈 벌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잖아. 그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거야. 박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요양원. 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모양이었다. 저녁 무렵 작은아버지 박민수도 병원에 왔다. 그 역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지아나, 형님한테 들었는데 요양원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형님 말대로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작은아빠도 그러세요? 응. 우리 집도 좁고 형님 집도 좁잖아.
어머니 모실 여건이 안 돼. 그럼 제가 모시겠다니까요. 넌 아직 어려. 어머니 간호가 쉬운 일이 아니야. 지아는 두 삼촌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할머니를 멀리 보내려는 이유가 정말로 할머니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혹시 할머니 통장 때문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요양원에 계시면 지아는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지인은 우연히 큰아버지 박준혁이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였다.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요양원비 충분하잖아. 한 3년은 거뜬하지. 그동안 우리가 아니,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당연히 반대하실 거 아냐. 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퇴원 준비하라고 하니까. 응, 알았어. 동생이랑 상의해 볼게.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의 돈으로 요양원비를 대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 가지려는 것이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박준혁은 놀라며 돌아봤다. 지아나?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나머지는 아빠랑 작은아빠가 나눠 가지려는 거 다 들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빠가 방금 전화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5천만 원이면 요양원비 3년치 되고 그동안 우리가 뭘 한다고요? 나머지 돈 나눠 가지려는 거죠. 할머니가 18년 동안 폐지 주어서 모으신 돈을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아나,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이 무슨 사정이에요? 아빠가 돈이 필요하면 아빠가 버세요. 할머니 돈을 왜 가져가요? 그 돈은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쓰시는 거지. 요양원비로요. 할머니가 원하시지도 않는 요양원에 보내고 그 돈을 쓰겠다고요? 박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아빠, 할머니는 평생 아빠를 위해 사셨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아빠랑 작은아빠 키우셨잖아요.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아빠들 공부시키셨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제 아빠는 뭐 하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시고 입원비도 안 내시고 이제는 할머니 돈까지 가져가시려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할머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통장 돌려주세요. 그건 안 돼. 왜요?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써야 해.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요양원 가기 싫어하실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제가 모실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모실 거라고요. 박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숨만 쉬며 복도를 나갔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화가 나고 슬프고 무력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할머니는 더욱 건강해 보였다.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고 표정도 한결 밝았다. 지아나, 어제 무슨 일 있었니? 내 아빠가 화난 얼굴로 나가던데.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 할머니가 봐도 뭔가 있어. 말해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아빠랑 작은아빠가 할머니 통장 가져가셨어요. 알아.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그 돈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요양원? 네. 아빠 말로는 할머니를 위한 거래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더 좋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빠랑 작은 아빠는 할머니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양원비 빼고 나머지를. 지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표정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다. 할머니. 괜찮아, 지아나.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아빠랑 작은 아빠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머니가 쓰러진 날, 누가 제일 먼저 왔니?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렇지. 내 아빠도, 작은 아빠도 한참 뒤에 왔잖아. 회의가 중요하고, 공사 현장이 중요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18년이야. 할머니가 너를 키운 게, 그동안 내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 작은 아빠는 더 심하지.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지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어. 그래서 할머니가 통장에서 돈을 안 쓰신 거예요? 응. 그 돈은 너를 위한 거였어. 내 아빠들한테 줄 수 없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어. 아들들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그 아들들은 할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았어. 할머니. 근데 너는 달랐어, 지아나. 너는 할머니를 사랑해줬어. 비록 내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지만 지아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내가 중학교 때 할머니 보고 숨었던 거 할머니가 다 알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죄송해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해해.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할머니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결국 돌아왔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할머니 곁에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손녀였어요.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후면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퇴원하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작은 아들 박민수도 거들었다. 우리도 자주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두 아들을 바라보고만 계셨다. 어머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럼 요양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마. 박준혁과 박민수는 서로를 쳐다봤다. 생각보다 쉽게 동의하시자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정말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응. 할머니는 이제 지쳤어. 너희들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짐 되는 것도 싫어.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아들은 그 차가움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저희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그래, 가봐라. 두 아들이 병실을 나가자 지안이 다급하게 말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요양원 가기 싫으시잖아요. 지안아, 제가 모실게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안 돼. 왜요? 넌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안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안아, 넌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내 가정 꾸려야 해. 할머니한테 매여 있으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거야. 거기서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하고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지아는 할머니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 할머니, 지아나, 할머니 말 들어. 넌 내 인생 살아.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살고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슬픈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퇴원 날이 다가왔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다. 수원시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다. 시설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돼. 어머니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니까 2년 정도는 거뜬하지. 박준혁은 그렇게 계산했다. 지아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퇴원 전날 지아는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실 거예요? 응. 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제 인생에 할머니가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혼하고 아무도 저를 안 거뒀을 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 드릴 차례예요. 제발 저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아나,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전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정말? 네.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던 게 제일 좋았어요. 비록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한테 밥 해드릴게요. 맛없어도 참고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으셨다.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컸네. 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요양원으로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요양원 안 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지안이랑 살 거야. 박준혁과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나는 손녀랑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싫으면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두 아들은 당황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통장은요? 마침내 본심이 드러났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장. 네, 어머니가 요양원 안 가시면
그 돈은 지안이 학비로 모은 거야. 지안이가 쓸 거야. 어머니, 그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그래, 너희는 내 아들이지. 근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쓰러진 날, 누가 제일 먼저 왔니? 지안이었어. 너희들은 회의가 중요하고 공사 현장이 중요하다며 한참 뒤에 왔잖아. 어머니, 18년이야. 내가 지안이 키운 게. 그동안 너희는 뭘 했어?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박준혁과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건 나도 알아. 너희가 바쁜 거, 먹고 살기 힘든 거. 근데 그게 나를 외면할 이유가 되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어. 너희 대학 보내려고.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너희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는 필요 없었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잖아. 어머니,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 어머니,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엄마를 ATM 기계로 생각한 거 아니니? 박준혁이 변명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엄마 형편은 생각 안 해?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나는 이제 지쳤어. 너희한테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는데 너희는 나를 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아닙니다, 어머니. 거짓말 말아라.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는 이유 다 알아. 내 통장이 필요한 거잖아. 요양원비 빼고 나머지는 너희끼리 나눠 가지려고. 박준혁과 박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나는 그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 돈은 지안이 거야. 어머니, 싫으면 법적으로 해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돈은 내 마음대로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지안에게 손을 내미셨다. 지안아, 우리 집에 가자. 지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뒤에 남은 두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병원 밖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참 좋은 날씨다. 네, 할머니. 지안아, 미안해. 내 아빠가 저런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는 지안을 꼭 안았다. 고맙다, 우리 지안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18년 전, 지안이 처음 할머니 집에 왔던 그 집으로. 할머니와 지안은 작은 빌라에 도착했다. 18년 전과 똑같은 반지하 방. 습기가 차고 좁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할머니, 제가 방 청소할게요. 고마워, 지안아. 지안은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셨다. 할머니, 안 돼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할머니는 쉬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거예요. 지안은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아무도 들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할머니.
돈은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아는 근처 마트로 갔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 쌀, 야채, 고기, 과일을 샀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메뉴들이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와,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잘하네. 맛없어도 참고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드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왜 우세요? 할머니, 맛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할머니는 울면서 밥을 드셨다. 지안도 함께 울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좁은 방에 이불 2개를 나란히 깔았다. 어렸을 적처럼. 할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지안아. 네,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지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 아침을 챙기고 간단한 집안일을 한 후 취업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몸이 약하셨다. 무리하지 않도록 지안이 항상 신경 썼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점심은 제가 해놓을 테니까 꼭 드세요. 알았어. 넌 취업 준비 열심히 해. 지아는 도서관에 가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다. 쉽지 않았다. 경쟁은 치열했고 합격 소식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취업해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지안에게 면접 연락이 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견기업이었다. 지안은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다. 면접 당일 지안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 할머니가 기도할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다. 면접관들의 반응도 좋았다. 지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지아는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붙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지안이가?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안을 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아는 첫 출근을 했다. 회사는 서울이었기 때문에 매일 왕복 3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했다. 힘들었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첫 월급을 받았다. 지아는 그 돈으로 할머니께 선물을 사드렸다. 따뜻한 외투와 새 신발, 그리고 보약이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뭐야, 이렇게 많이. 제 첫 월급이에요. 할머니가 받으셔야죠. 할머니는 또 울었다.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컸네. 할머니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앞으로 더 많이 사드릴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외식을 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칼국수 집에 갔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할머니는 칼국수를 후루룩 드시며 행복해 하셨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지아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지아는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두 사람은 작은 빌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아나, 나 아빠야.
네.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네. 잘 지내세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지아는 할머니께 아버지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만나자고 해. 정말요? 응. 그래도 내 아들인데. 다음 주말 아버지 박준혁이 집에 왔다. 작은아버지 박민수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들어와. 두 아들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사과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효도는커녕 짐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어느새 중년이 된 아들들. 너희도 힘들었겠다. 어머니, 나도 알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 너희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을 거야. 두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게 나를 외면할 이유는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앞으로는 제대로 해라. 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정말로 자주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렀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서먹한 부분도 있었고 상처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다. 1년이 흘렀다. 지아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지아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통장은 어디 있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통장을 꺼내 지안에게 주셨다. 이거 넣어줄게. 네. 이걸 저한테요? 응. 원래 내 학비로 모은 건데 이미 다 썼잖아. 남은 돈은 내가 써. 안 돼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할머니는 필요 없어. 넌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잖아. 이 돈 쓰렴. 할머니. 지아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18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할머니, 이 돈 정말 폐지 주어서 모으신 거예요? 응. 18년 동안 매일요? 응. 비 오나 눈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나갔어.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지 않았어. 내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어.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지안아, 할머니가 폐지 주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손주를 위한 거였으니까. 네, 할머니. 이제 알아요. 넌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었지? 네,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안 부끄러워하지? 네,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그럼 됐어.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지안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할머니, 사람은 말이야.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돼.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우러러보면 안 돼. 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돈은 없었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중요했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고맙다. 우리 지안이. 그날 밤, 지아는 통장을 펼쳐보았다. 하나하나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2006년 3월 5일 25,000원, 2006년 3월 12일 3만원, 2006년 3월 19일 22,000원, 18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땀과 눈물이 숫자로 남아 있었다. 지아는 계산해 보았다. 18년이면 약 936주. 한 주에 평균 3만 원씩 모으셨다면 총 2,808만 원. 하지만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게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을까? 지아는 입금 내역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끔씩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50만 원, 100만 원. 이건 폐지 주어서 받은 돈이 아니었다. 지아는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할머니, 이 50만 원, 100만 원은 뭐예요? 아, 그거?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다. 할머니가 다른 일도 했어. 다른 일요? 응. 폐지 주우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벌어. 그래서 다른 일도 했어. 무슨 일이요? 새벽에 청소 일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지아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글쎄, 새벽 5시에 나가서 폐지 줍고, 8시에 청소하러 가고, 10시에 집 와서 쉬다가, 저녁 6시에 식당 가서 9시까지 일하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신 거잖아요. 괜찮았어. 젊었으니까. 할머니, 그때 일은 넘으셨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었어. 내 생각하면.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너 학교 보내야 했잖아. 저 때문에.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고생 아니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내가 학교 다니는 모습 보면 정말 행복했어. 지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안이. 그날 밤, 지아는 결심했다. 이 돈은 절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할머니를 위해 쓰겠다고. 다음 날, 지아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정밀 검진을 받게 했다. 그리고 필요한 치료를 다 받도록 했다. 통장의 돈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돈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게 맞았다. 그리고 지아는 더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급여도 올랐다. 그 돈으로 할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따뜻한 옷을 사드렸다. 2년이 더 흘렀다. 지아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셨다. 어느 날 지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회사 동료였던 김태준.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지안은 태준을 할머니께 소개했다. 할머니, 이분이 제 남자친구 태준 씨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태준입니다. 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괜찮아 보이네. 할머니. 지안이 부끄러워하자 할머니는 웃으셨다. 우리 지안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지안 씨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태준은 할머니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고 할머니는 태준이 마음에 드신 듯했다. 지안아, 좋은 사람 만났네. 네, 할머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나이가 있는데 빨리 해야지. 지아는 얼굴이 빨개졌다. 몇 달 후 태준이 청혼을 했다. 지아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요. 당연하지. 나도 그러려고 했어. 태준은 흔쾌히 동의했다. 지아는 감동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기뻐하며 도와주었다. 예전처럼 냉랭하지 않았다. 조금씩이지만 가족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다. 지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너 키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지안도 눈물을 흘렸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신부의 어머니이신 박명숙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머니가 일어서셨다. 박수가 쏟아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셨다. 마이크를 잡으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이의 할머니 박명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이는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10살 때부터 28살까지 1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안이한테 좋은 것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저는 지안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안이는 제게 보물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지안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지안이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오늘 지안이가 결혼을 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지안이가 저를 떠나가는구나 싶어서요. 지안이 울먹였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안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사위 되시는 태준 씨. 우리 지안이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안아. 할머니가 지안을 보셨다. 할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와 함께한 18년이. 고마웠어. 우리 지안이. 지안은 단상으로 뛰어가 할머니를 안았다. 피로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신혼집은 할머니 집 근처로 정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할머니가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으로 골랐다. 할머니,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래, 자주 갈게. 하지만 지안은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결국 태준과 상의한 끝에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신혼인데, 신혼이어서 더 같이 살아야죠.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결국 허락하셨다.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태주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아침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태준아,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당연한 거죠.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지안을 불렀다. 지안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20살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반지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이걸 너한테 주려고 계속 간직했어. 할머니, 이제 내 거야. 너도 행복한 결혼 생활하렴. 지아는 반지를 받아 꼈다. 낡았지만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5년이 더 흘렀다. 지안과 태준에게는 2살배기 딸이 생겼다. 이름은 박서연. 할머니를 닮아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였다. 할머니는 이제 80대 중반이 되셨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증손녀 서연이를 보며 행복해하셨다. 서연아, 할머니 손 잡아볼래? 응. 서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지안아, 할머니 이제 여한이 없어. 증손녀까지 봤으니.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겠니? 이제 준비해야지. 싫어요.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할머니는 웃으셨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예전처럼 갑작스럽게. 지아는 다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아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태준과 서연이도 함께였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달려왔다. 어머니, 2 아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다. 다들 왔구나. 네, 어머니. 다 왔어요. 고맙다. 와줘서. 할머니는 지안을 보셨다. 지안아, 네, 할머니. 할머니.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이제 쉬고 싶어.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서연아, 할머니, 사랑해. 응,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주니어가, 민수야. 엄마, 미안했다. 사랑한다. 어머니, 어머니. 2 아들이 흐느꼈다. 지안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쥐셨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할머니, 할머니.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박명숙 할머니는 그렇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85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사람들, 동네 이웃들, 지안의 친구들, 모두가 할머니를 추모했다. 한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한 할머니를. 지아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지아는 저를 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아는 할머니의 방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할머니의 일기장이었다. 2006년 3월 5일. 오늘부터 지안이 학비를 모으기 시작했다. 폐지를 주어 25,000원을 받았다. 손은 차갑고 허리는 아프지만 지안이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우리 지안이 꼭 대학 보내야지. 2010년 12월 24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지안이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 대신 저녁을 맛있게 해줬다. 지안이가 맛있다고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2015년 2월 28일, 지안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18년 동안 모은 돈이 드디어 쓰일 날이 왔다. 지안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겠다. 2020년 2월 15일, 오늘 쓰러졌다. 지안이가 울면서 병원에 왔다.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걱정시켜서. 하지만 동시에 고맙다. 이렇게 날 걱정해주는 손녀가 있어서. 2024년 6월 10일, 지안이가 결혼했다. 정말 예뻤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지안아, 행복해라.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안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할머니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 한치의 후회도 없어. 너를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지안이. 지안은 일기장을 안고 울었다. 태준이 다가와 지안을 안아주었다. 할머니께서 정말 지안 씨를 사랑하셨어요. 응. 나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지안은 이제 중견 직장인이 되었고, 서연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태준과 지안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다. 지안은 할머니가 살던 빌라를 그대로 보존했다.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할머니를 추억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나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할머니는 하늘에 계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 응. 그러니까 서연이는 착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께서 보고 계시니까. 알았어, 엄마. 지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 저도 서연이한테 전해줄게요. 그리고 서연이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지안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다.